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원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위원장 지난주에 왜 안 왔습니까? 저는 회의가 좀 길어져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대타로 나오신 분이 너무 잘했는데. 네,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이 있는데요. 예. 워낙 더 우리 당에 인재가 많아서요. 아. 네, 너무 저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자리 뺏겨요. 예, 자 총선 이깁 해보죠. 인재 영입. 오늘 민주당은 6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후 2달여 만에 2분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서로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장경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2번째 인사 영입에 대해서 평을 해주시죠. 일단 박찬주 전 육군대장으로 좀 우여곡절을 겪으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은희 님과 또 북한 탈북자 출신의 인권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지성호 씨. 두 분이 어찌되었건 좀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만 이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씨는 조금 당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인권과 지위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해온 정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그곳에 들어가셔서 많은 걸 바꾸고 싶으시겠지만 또다시 상처받으시고 정의당으로 가시진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좀 해보면, 워킹맘 홍정민 대표님, 그러니까 이분의 키워드를 보면, AI, 스타트업, 변호사, 이렇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혁신기업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분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정의당, 이런 각 당에 가서 많이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이렇게 저희같이 좀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명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아닐까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여전히 기업과 시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 기업가 출신들이 보면 이제 민주당만 들어가면 이게 자꾸 꿀먹을 벙어리가 되시고 자꾸 잠수를 타시는데 이제 이번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이 김은희 씨는 당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체육계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한 것 같고요. 백 위원이 민주당 6호 영입인사 홍정민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홍정민 대표가 변호사고 스타트 기업 대표인데 워킹맘을 대표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이거 보여주기식 쇼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일단 어찌되었건 이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경력 단절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요. 또 변호사 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또 대비하는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만들기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 흐름들은 좋은 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30 세대가 어떤 우리가 항상 공무원 위주로 혹은 대기업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모델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오영환 씨가 청년 소방관으로 인재영입 5호였고 원정권 씨가 2호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이 엇갈렸어요. 원정권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으나 검찰이 과했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오영환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일은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엇갈린 평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정권 씨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을 맞았고 또 오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정의와 공정이냐. 결국은 또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장 위원장 대답하고 백 의원님 마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내 의견과 타당의 반응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당내에선 어찌되었건 이제 조국 수호, 소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심볼로서 조국 전 장관님께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이제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타당에서 자꾸 조국 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되물어 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에 만약 인재영이
인재영입이 있다면 백경원 우리 대표님부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보통 잘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또 나오는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조국 얘기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발언을 듣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영입 인재로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도 오늘 드렸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선에서는 뭐 이게 뭐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이 뭐 조국 옹호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일단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뭐 평가, 진단 이런 것들이 일반 그런 청년들의 인식과 사실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이 뭐 말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충분히 이제 뭐 얘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넸던 거고, 사실 뭐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뭐 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황교안 대표님이든 이해찬 대표님이든 한번 가서 영입된 인재들이 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게 영입된 인재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자꾸 뭐 이미지용 아니냐, 쇼잉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 원정건 씨나 오영환 씨, 만일 제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잘 대답했을 것 같은데, 논란 없이.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영입 인사들, 특히 청년들은 정치 경험이 또 전무하고 또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역구에 한다 그러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특히 거대 정당,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과거처럼 많은 분들이 뽑힐 수 없거든요.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불구하고 청년들 앞번호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인재영입의 어떤 개념 자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주셔서 이 총선에서 어쨌든 새로운 활력과 또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렇다 해서 인재영입이라고 해서 공천이 확정되거나 제안할 때부터 애시당초 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약속하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도 어찌되었건 이제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또 어떤 정책들과 어떤 공약들이 실현될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비례의석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국민공천심사단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어떤 폐쇄형의 어떤 뭐 중앙위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국민의 손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뭐 지역구에 좀 더 배려를 하더라도 이제 젊은 인재 등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뭐 난세의 영웅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길러지고 훈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뭐 핀란드의 산나 마린 이런 젊은 지도자를 원한다면 뭐 그만큼 투자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정계복귀 선언 안철수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치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한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청년들의 뭐 멘토라든가 또 청년들의 새 희망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미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은 선거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좀 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뭐 안철수 대표님이 선거를 뭐 국회의원 재보궐 뿐만 아니라 뭐 2012년 대선 출마도 접으시고, 뭐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숱한 선거를 치르면서 충분하게 어떤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과 세보수당의 뭐 통합 문제와 만큼이나 과연 본인의 정체성이 어디인지에 대한 방점도 자꾸 이제 제3의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또 오히려 보수당에 통합되어서 흡수돼서 아무런 색깔 잃은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새 정치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오는 어떤
그 반정치나 탈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날라오는 정치가 많은데 이런 반정치 탈정치보다는 정말 안철수 새 정치가 안철새 정치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지점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기준과 좌표를 갖고 있느냐, 이 뭐 돌아와서 또 뭐 어떤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여전히 좀 약간 그 본인의 기존의 그런 문법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싶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민주당이 어떻다, 한국당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와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명확한 상,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보면 지난 이제 정치 경력이라고 보면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이제 저는 털을 닦아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그는 본인의 그런 지난 10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반성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떻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진단과 반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보여졌으면 하는데, 솔직한 모습들이 국민들은,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 거대 정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안티테제로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왔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도 또 그러면 그런 스탠스로 갈 것이냐라고 보면, 근데 그렇게 가서는 답이 없다고 보죠. 동의하십니까? 안철수의 생각이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노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세력도 함께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있는 그 방향, 주요 키워드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혁신과 확장인데, 이제 그만큼 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에 있는 합리적 중도, 합리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정치는 결국에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중도 표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철수라는 그런 상징 있는 인물도 우리가 같이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문연대 일종인 것이죠.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이제 민주당과 반민주당의 선거로 치러야 된다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위원장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손을 잡으면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주 일장춘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가지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안철수까지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일단 새로운 보수당은 확실하게 안철수와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었다라고 말을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과연 우리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또 이 차이는 어떻게 맺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간극들을 메우려면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글쎄요, 황교안 대표님부터 험지 출마를 제가 보기에는 어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민주당에서는 어디든 좀 제발 종로라도 나가달라 이렇게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좀 더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의 당대표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진정성을 타당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이제 혁신과 통합 못하는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의 모습인데. 그거겠죠. 예.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그와는 지금 사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열차를 출발시켰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통추를 구성하겠다 말하기 전날에 유승민 대표 보고 유아무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의 위기에 몰릴 때 통합을 자신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일면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만 보고 가시는 분이고, 이번에 이제 대한 보수 통합도 사실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놓은 이런 첫 단추를 누른 것도 이제 황교안 대표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일각에서 이거 위기 쇄신용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당이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일려 다야구도로 쪼개져 있는 게 낫겠죠.
뭐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뭐 아주 1대1 구도가 된다고 해서 유리한다든지, 그러니까 불리하다든지 1대 다 구도라고 해서 막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이 보수 세력들이 뭐 예를 들면 여소야대 상황이 됐을 경우에 개혁 입법들이 대부분 자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보수당이 합쳐져 있든 쪼개져 있든 지금 비례한국당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악용한 이런 사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여소야대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수 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경우에 모든 개혁안들이 다 자초된다는 점이 대단히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위원장 얘기해 주세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요. 뭐 장관님께서 아마 임명 제청하셨을 예. 거라고 보고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예를 들면 당의 부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추천할 때 대표님께서 임명하시는데 제청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제청서를 쓰는 이 권한 자체를 가지고 검찰총장님이 이렇게 장관과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좀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니었나. 혹은 그동안의 관행들은 뭐 인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보복성 인사다 수사 방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수사 방해의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보복은 더더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당연하죠. 백경원 이거는 의원. 사실 예.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면 이거는 50 때나 독재 정권 때도 하지 않던 그런 인사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뭐 결과라고 보여지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인사하고 수사방해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공수처도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를 통해서는 또 그럼 얼마나 그런 권력을 또 이렇게 휘두를 것인가. 예. 이렇게 누군가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어되지 못하는 권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폭주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에서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계획이던데 직권남용이라고 본인도 판단하십니까? 예, 뭐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 추미애 장관도 어찌 보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인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이제 이것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유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결과로 보여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뭐 이제 이게 총선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명 수사 관련한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동안 지검장 인사가 6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로 이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싶으면 애초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 어찌되었건 인사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회의 테이블에 오셨어야 되고요. 회의 테이블에 안 오고 본인 혼자 그냥 뭉개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소위 수사 방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만약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인사권을 사용해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현재 검찰 조직을 더욱더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 방해는 하겠겠죠. 인사권을 굳이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공수처 또한 지금 뭐 계속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공수처 또한 야당 인사와 함께 처장 임명부터 해서 검사 임명까지도 모두 다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꾸만 우려만 제기하기보다는 좀 더 협상 테이블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본인들의 의견을 최소한 자기가 가진 의석수만큼 의견을 반영하고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자꾸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정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치를 하려면 회의 테이블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30%든 40%든 의견을 반영해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박차고 나가시면서 빵 퍼센트를 왜 만드시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의 인사개혁안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게 청와대 피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고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정의당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이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는데 두 분은 미성년자의 정당 가입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정당법상은 유권자가 되어야지만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만 19세에서 이제 선거법 통과로 만 18세가 당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어찌되었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십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 청소년기부터 혹은 어린 나이부터 이 정당과 정치 혹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되지 않은 교육들은 결국 또 정당과 정치 현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성년자의 정당 가입은 좀 더 폭넓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의 길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서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길러질 수 있겠다. 이게 결국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선택과 책임의 반복인데 이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바로 서려면 이 아이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정당만한 곳이 사실 없기는 하죠. 근데 현재 정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맞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준비를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외국 선진국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뭐 20대에 시의원도 하고 또 30대에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40대에 주지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